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운 원톱 선대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3인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비례대표는 이제 이뉴환 전 혁신위원장이죠. 지휘를 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주된 내용인데, 그 전에 일단 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례대표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약 530명 정도가 냈는데 내지 않는 사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조금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 500여 분이 낸 분 중에 비공개가 한 100여 분이 또 있습니다. 어허.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전 내정해 놓은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조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됐다 보고요. 특히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 그럴 것 같으면 공모기간을 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비례대표에 신청한 분들, 공개든 비공개든 이런 분들 중에는 결국은 그러면 자기들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는 사안이 됐다 이래 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비례대표도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철저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면접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추천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완전히 자의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챙겨주지 못한 사람, 심하게 말하면 그분들 비례대표로 구제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사실 이건 전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걸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국민의힘이 좀 민주당이 워낙 공천 파동이 심해서 네. 좀 방만하게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지 않고 이런 말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럼 비공개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개와 비공개 차이는 뭐며? 저는 비례 공천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식 인식을 가지고 비례대표 공천에 임한다면 네. 오히려 비판에 더 직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전 이런 자세는 전혀 불필요한 자세다. 선거 전략상으로도 그렇고 당위적으로 봐도 그렇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비례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 재선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비례대표 출신이 또 비례대표 얘기하는 것도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보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질 않죠. 왜냐하면은 그 분 같은 경우에도 특정 그때 아마 특정한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뭐 장애인 티오든 아니면 뭐 소상공인 티오든 어떤 티오든 그 어떤 한 분야를 대표했다면 그분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마 한동훈식 사천이라는 논란이 또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비대위원들 특히 또 뭐 용산에 있는 우리 참모들 출신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번에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뒤늦게 또 비례대표로 공천이 된다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공천 막판에 굉장히 조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출마하지 않다 보니까 이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같이 내가 한번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뉴환 혁신위원장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투톱? 그래서 뭐 투톱이라기보다는 이뉴환 위원장이 호남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호남 쪽에 이제 뭐 선대위원장을 하고 본인이 원톱을 하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총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총선이라거나 큰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본인이 이 비대위원장을 오고 난 다음에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만만해 보인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2012년도에도 보면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굉장히 이명박 그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한 20%까지 떨어지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공동 선대위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대위라고 하는 게 경륜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그래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톱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톱으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욕심이다. 이건 공동 선대위로 하고 특히 선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특히 뭐 대구에 있는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뭐 이 시도지사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내외 인사들의 고견을 듣고 전체적으로 선대위를 꾸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공동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도 이 선거라는 게 일단 통합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현재까지는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공천 자금이 덜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국민의힘도 이른바 친윤 중진들이 상당히 많이 생존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비윤을 좀 이렇게 끌어안을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면 좀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다른 이제 인사들을 지금 아까 홍준표 시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홍준표 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튼 조금 이제 그 당내 색깔이 다른 사람을 같이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3인 체제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너무 완톱 체제로 하니까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국회를 국회의원도 아직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인데 완톱으로 한다는 건 조금 유권자들이 볼 때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때 설화 참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찍이라는 단어를 했다가 이제 사과까지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의 공세는 내가 다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강하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설화라는 거, 이 실언, 막말, 이 막말까지는 아닙니다만 일종의 실언이죠, 완전히 설화인데 우리나라 선거에서 우리나라 총선거에서 이 말실수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선거가 가까이 갈수록 말이죠. 그런 예는 수없이 많았잖아요. 여야 막론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빨리 사과했어요. 굉장히 이제 이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찍이라는 단어가 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2번이었으니까 2번을 찍었던 유권자들을 가리키는 것에 그치질 않고 상당히 좀 그걸 비하하는 듯한 그런 편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그래요. 그건 이 정치권에서 아는 사람들 아는 건데 특히 민주당에서는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신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건데 특히 이제 이 선거라는 게 중도층의 외연, 확장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지지층들이야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중도층들은 이런 좀 품격이 낮은 단어도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3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이제 여야가 지금 다 이제 아슬아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말을 이렇게 좀 진중하게 안 하고 그렇다면은 이건 그 당에 상당한 전 손실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뭐 팩트를 잘못 오인한 것이긴 합니다만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뭐 단수 추천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 얘기 때문에 논란이 또 돼서 사과했잖아요. 이런 게 자꾸 잦으면 득표에 상당한 간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야당 대표가 야당 대표다워야 하거든요. 어쨌든 그 제1야당이고 거의 180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라면 정말 이 언행이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정우택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도 잘못 그 팩트를 알아서 또 사과를 하고 또 이직이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또 사과를 했거든요. 이직이라는 발언은 정말 그때 당시에 여당 후보를 찍은 어떤 지지자들 향해서 폄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고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1,600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 부분이라고 또 이게 확대 비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을 맞이하면서 결국 어떤 뭐 아직 또 야당의 지도라서 이 이미지는 못 만들어졌다. 그리고 초보 대표로서의 그런 어떤 정치 미숙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뭐 야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또 사과를 했지만 결국은 또 선거 중에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마우스 리스크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5.18 폄훼 논란을 빚은 도태우 변호사죠.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자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제가 볼 때 후보 교체를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이 정도 될 얘기 것 나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이 얘기를 하다가 또 번복이 돼버리면 논란만 더 키우게 되고 더 후폭풍이 클 가능성이 높아서요. 예.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후보 교체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도태우 후보의 해명은 있었지만 결국은 중도층 표심이 계속 흔들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보면은 이 호남으로 서전 정책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뭐 전남 순천 출신이긴 하지만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모신 거 또 호남 전 선거구에 이번 후보들 다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5.18 정신의 헌법 전번에 수록하겠다는 굉장히 호남을 포용하고 껴안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는 불가피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긴급하게 이 재검토를 요청한 것 같고요. 아마 공간에서 적절한 판단이 잇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거의 교체 수순이다. 저는 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뭐 북한군 개입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자세히 읽어보니까 맥락상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맥락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북한군 개입을 상당히 염두에 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호남으로의 뭐 소진 정책 이런 부분보다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5.18 정신,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헌법의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야가 같이 이제 그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 국민이 이건 뭐 전부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과거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에서 완전 왜곡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 좀 심하게 말하면 역사 왜곡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민주화 운동 자체를 폄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그대로 넘어간다. 과거 발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기존에 쭉 얘기했던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발언의 맥과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는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만약에 계속 가지고 간다면 이 대구 지역뿐만이 아니라 대구야 뭐 공천이고 당선인 곳이긴 하니까 다른 그 중도층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 아마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뭐 이건 교체하는 게 수순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을 빠르게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목을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합류라고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 얘기 나오고 뭐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3명이냐 아니면 더 많은 숫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3인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이해찬 전 대표야 뭐 멘토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합류 가능성을 좀 많이 높게 봤다라고 한다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 그동안 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수락하기 전에 조건부 수락을 좀 했던 편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기는 안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아무튼 전격적으로 이제 그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 체제가 굴러가는 건데 이재명 대표야 이제 자신이 출마를 했으니까 지역구에 전국 유세에 좀 한계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재판 일정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점이 있고 이해찬 전 대표가 그렇게 전국을 순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기획이라든지 뒤에서 후선에서 전반적인 선거를 이제 관장하는 이런 역할을 맡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현장의 유세, 지역구 유세는 김부겸 전 총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근데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일단 이미지가 이렇게 특정 정파에 완전히 휩쓸리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중도 외연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제 김부겸 전 총리에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고 부탁을 한 거겠죠. 이제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불거졌던 이제 민주당의 공천, 잡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완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천 국면이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로 이제 오늘까지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따 또 말씀을 나눌지 모르지만 박영진 의원 또 탈락했잖아요, 결국. 네. 이런 상황이라서 그 공천 판도에 대한 기억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른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김부겸 전 총리를 선임을 했고 또 본인이 수락했는데 네. 두고 봐야죠. 과연 이제 이 통합형 선대위를 꾸려서 공천 잡음이 완전히 당내에서 없어지고 오늘 또 전해석 의원도 탈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외연 확장이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네. 30일이면 짧은 기간은 또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통합형 선대위를 꾸린 건 민주당으로서는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의 여기 좀 선대위원장 수락을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이재명 표 어떤 사천 논란 어떤 공천 파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부분이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합류한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김부겸 전 총리 합류를 통해서 통합선대위라는 어떤 명분이 서게 됐고요. 그렇죠. 본인이 공천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버렸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전 총리가 상당히 조금 저는 이번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최고위원회 복귀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친문을 대표하는 최고위원회였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공천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공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 의결은 우리 최고위원회 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그 사이에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권민정 의원마저도 결국 친문계의 어떤 비명 행사에 대해서 눈 감은 꼴이 되는 거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뭐 마치 비문계 90.5로 굉장히 이재명 표 사천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가야 민주당이 산다는 그 용비어천가에 가까운 이비어천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고민정 최고위원 세 분 모두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친문계 어느 정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하면서도 하지 않고 결국은 좀 친명계로 돌아서 좀 상당히 좀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지금 보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의 뭐 합류라든가 아니면 고민정 의원의 복귀 이런 부분이 이거 발표가 있은 다음에 뭐 얘기가 나왔다면 좀 더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이해할 만한 해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박용진 의원이 지금 떨어진 거라든가 아니면 서대문갑에서 세 번째로 들어온 대장동 변호사라는 김동아라는 후보가 공천이 됐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뒤늦게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저희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뭐 워낙 갈등의 측면이 워낙 노출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수락하지 않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설령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공천 자체가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취지를 계속 의견을 밝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본인들의 아마 그 향후 거치 그리고 정치 행보를 의식한 점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김부겸 전 총리 사실 은퇴를 선언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나가는 상황인데 본인도 이제 부득이하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김부겸 전 총리가. 근데 이 상황에서 완전 나몰라라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무슨 꼭 뭐 대단한 자리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야당이 뭐 대단한 자리 있을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이제 다음에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이라든지 나중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때 얘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걸 의식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당내에서 마냥 나몰라라 하는 데 명분이 약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류라는 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항상 주류 쪽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권력 자체가. 그게 권력의 생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김부겸 전 총리가 들어오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도 만약 이게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이 갈등은 더 노출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한 게 아닌가. 임종석 전 실장도. 임 실장 같은 경우도 갑자기 비명, 친명 뭐 없다 그러니까 너무 또 갑자기 바뀌니까 입장이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당내 여러 가지 사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다 추가 질문으로 이제 박용진 의원이나 네. 아니면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의 본선행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박용진 의원이 탈락할 줄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30%가 감선이 그대로 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투표. 근데 그 자체로만 보면은 뭐 탈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이지만 정봉주 전 의원도 워낙 친명에 강성 발언을 해오던 분이거든요. 이게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 공천은 시스템 공천인데 하위 10%라는 걸 떡하니 상정하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위 10%는 30% 감산한다. 이렇게 되니까 시스템이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박용진 의원은 대단히 아까워요. 아깝고
뭐 여야 막론하고 어쨌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낸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탈당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경선에 임했던 것이고 또 탈당해가지고 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래저래 글쎄 이러한 점이 나중에 최종 결과를 봐야지 알겠어요. 민주당의 선거 승패에 어떻게 작용할지. 글쎄 전 잘한 건 전혀 아니다. 박영진 의원. 박강원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원에. 박강원 의원도 뭐 그분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여당이건 야당이건 떠나서 박강원 의원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과 너무 상관없이 이렇게 컷오프되고 또 떨어지고 탈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공천이 뭐 국민의힘이라고 특별히 아주 잘한 것도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민주당 공천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중도층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가 항상 그 시스템 공천,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혁신 공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오늘 박영진 의원이 이렇게 컷오프되고 결선에서 떨어진 자체가 근데 이재명 어떤 혁신 공천, 시스템 공천이 실체다, 실체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사실은 그 서대문각 같은 경우에는 청년 특구직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는 뭐 성치훈이라는 그 후보가 맞아 자기 요건이 안 되면 나머지 2명으로 그냥 경선을 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거기는 적당한 해명, 어떤 합리적인 해명 없이 후보가 교체가 되고 결국은 그 교체된 그 대장동 변호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과거에 보면은 옛날에도 어떤 공천 혁신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구시대 어떤 인물을 드러낼 때는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때 2000년도 뭐 그때 뭐 이 총선 때도 보면 16대 총선 때도 보면 그 구민정계가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김부겸 전 총리나 오선 전 서울시장이나 그때 원희룡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인물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표 공천의 끝에 누가 남느냐면 양부남 뭐 후보 또는 박균택 후보 또는 저런 김 뭐 이렇게 후보처럼 이렇게 어떤 대장동 변호사들만 남아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이게 뭐 혁신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 이제 전혜숙 의원이 탈당을 해서 지금 얘기로는 새미래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혜숙 의원이 이낙연계니까 네. 지금 탈당을 한 걸로 봐서는 탈당을 하면 일단은 다른 지역 아니 경선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선에서 떨어지고 간 거니까. 간 거라서 굳이 탈당할 이유가 있을까 전혜숙 의원이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계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미래에도 이제 의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야지 보조금 정당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을 안 시킬 도리가 없죠. 전 의원이 갑자기 탈당 선언한 게 물론 이제 거기서 지역구 기반이 비교적 탄탄했는데 이른바 친명계 원외 인사인 이제 이정현 전 이제 앵커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이제 반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에게 간다면은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의리도 지키는 거고 또 자신의 가치도 높이는 거고 새로운 미래로 들어간다면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뭐 당장 뭐 가지는 않겠죠. 간다면 시간을 좀 두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탈당하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서른 의원처럼 고향 영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호남 출신이면 아마 이낙연 전 총리하고 손을 잡고 호남 쪽에 어떤 출마 가능성도 좀 타진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서른 의원이나 뭐 김한정 의원이나 뭐 이 전희숙 의원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호남권에서 출마가 가로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탈당을 하더라도 어떤 출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4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혜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선거 보조금이 이제 수천만에서 수억 원으로 이제 뛰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전 총리의 어떤 요청이 있으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이제 뭐 이슈를 또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남은 30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공격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그 고채상병 그 이제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항명 의혹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이 그 천안에 출마한 이제 신범철인가요? 그 국방부 당시 차관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신차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출마했죠. 국민의힘으로 출마했습니다만 이게 출국 금지가 됐는데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그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이 몰랐다? 법무부는 몰랐느냐? 법무부가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출국 금지가 되는데 법무부가 몰랐다는 건 누가 뭐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고
근데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가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출국금지가 된 걸 모르고 임명을 했다? 그건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기능만 말이죠. 한정시켜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는 이 민주당이 지금 공세거리 하나 지금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세거리를 빌미를 지금 국민의힘이 준 거죠. 국민의힘이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 이건 저는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 국방부 장관을 지금 호주 대사로 가면 수사에 협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 수사받으러 맨날 왔다 갔다 합니까? 어렵잖아요. 현재 대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무슨 뭐 선거를 의식 안 하고 이렇게 당장 급하니까 했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세상에 그러면 이종섭 장관 전 장관 이외에는 호주 대사감이 없나요? 무슨 뭡니까 저기 그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시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호주의 여러 가지 방사산업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아니, 국방장관 출신 아니면 그런 거 못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은 30일 동안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면요 선거에 결정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즘 조금 이제 민주당과의 좀 상대적 이 공천에서 자본이 덜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게 좀 방심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자꾸 중도층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반 국민 일반에서 볼 때 이게 납득이 갑니까? 지지자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사 중인 사안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한 이종섭 이제 대사죠. 이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나 혐의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출국 금지를 한다는 건 보통 해외로 도주를 하거나 증거 인멸에 대한 사유인데 제가 볼 때 해외 공관장 대사로 임명하면서 어떤 도주를 한다? 이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뭐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데 그게 증거 인멸 될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한국과 호주 간의 어떤 방산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국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단지 앞으로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제 하다 보면 아마 이종섭 장관에 대한 어떤 혐의나 구체적 물증이 나오게 되면 저는 당연히 뭐 소환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수처의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두 번째는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 좀 휘발성이 강하다고 보는 게요. 지금 부재자 투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군대에 입대해 있는 많은 장병들이 자기와 함께 있던 동료 장병이 어쨌든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억울한 어떤 그런 이제 뭐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현 정부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이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공수처나 정부에서도 조금 명명백백하게 좀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제3지대 활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활로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조국 혁신단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뭐 오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본인 스스로가 비례대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황운하 의원이 본인의 불출마를 접고 비례대표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 즉 현재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아서 본인은 이제 불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신청까지 했거든요. 이 얘기 해볼까요? 참 지금 좀 어이가 없어요. 네. 정치인들이 배지가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최소한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출마한다고 얘기해 놓고 그것도 사실 그 수사 관련해 가지고 3년 몇 개월 있다가 이제 1심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다시 조국혁신당이라는 갑자기 생긴 정당에 들어와서 비례를 신청한다. 조국 혁신당이 뭐 지지율이 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비례대표를 빼지 달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빼지 달지 안 달지 모르겠는데 참 좀 개탄스러운 게 이러면 개탄스러운 거 얘기할 소용도 없는 거지만 아무리 정당이라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합집산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거품처럼 막 일어났다가 갑자기 또 당대표가 본인이 비례대표 신청하고 네. 당대표는 지금 1심, 2심 다 실형받고 네. 대법원 판결은 안 났지만
조국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대로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분은 그런 대로 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만 도대체 상식이라는 게 있죠. 상식이라는 게. 아니 그렇게 입시 비리 때문에 그 조국 사태가 2019년도에 민주당을 단명하게 만들었고 문재인 정권을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당을 만들고 실형을 받은 분이 물론 대법원 판결 안 났다는 거 할 말은 없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인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황운하 의원도 덩달아서 또 거기에 입당해가지고 비례 신청해서 또 빼치단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이분들 빼치다는 기계입니까? 정말 이건 제가 이 방송에서 이게 화가 나 이거든요. 방송을 떠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은 도대체 뭐 하는 나라예요 도대체가? 이 법을 바꾸면서 당 못 만들게 해야 돼요. 네. 정당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글쎄요 뭐 할 말은 없어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당 만들었고 또 당선되면 또 뭐 적법성이 있는 거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보편적 상식에 기반하는 것인지 뭐 각자 생각 다를 수 있어요.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황운하 의원이 또 이제 비례대표 신청을 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정치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런 얘기는 했어요. 내가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고난과 재량은 자기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비례대표 나가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은 제가 볼 때 창당한 목적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하고 별개로 본인이 어떤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받겠다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거든요. 정치적 심판인 거죠. 그렇죠. 정치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창당을 했을 때 이제 지금 보면은 어차피 뭐 후보 추천이 일임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워낙 조 장관이 창당을 했기 때문에 상징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례대표 2번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 2번을 줄 수 있는 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항소심에서 2년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자 신분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의원 배지를 달더라도 사실은 얼마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보 추천에서 2번할 가능성이 높고 그 황운하 의원 같은 게 조금 다른 게 제가 볼 때 그 입시 비리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혐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입시 비리가 하나 있고요. 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어떤 감찰을 무마하고 두 번째는 울산시장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하 청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황운하 청장이 이번에 실형을 3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황운하 의원에 대한 정치적 빚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황운하 의원이 탈당을 하고 이 조국 혁신당에 아마 참여하게 된 것은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청구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후보 추천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최 교수님이 많이 화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같은 질문인데 짧게 시간 있는 상황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 여기엔 친명의 현역 민영배 의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세를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호남이 이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데 네. 민영배 의원은 또 친명 강성 의원이에요. 네.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의원인데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이낙연 대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승리를 낙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워낙 친명, 호남도 물론 최근에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만 네.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 글쎄 뭐 꼭 승패를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녹록한 선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21대 때 보면 민생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손학규 대표, 뭐 정동영, 박지원 이런 분들 다 출마했는데 그때 호남 유권자들이 선택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다 낙선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정치적 승부수 던진 것 같은데 네. 광산을에 보면 광산을에는 원래는 이낙연계에 있는 박시종이라는 후보가 지난 21대 때 민영배 그때 후보하고 서로 경선도 하고 또 재경선도 하고 또 지역 관리를 잘해왔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권은희 전 의원이 또 광산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그분께도 지금 양해를 구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 권은희 전 의원이나 이용섭 전 의원이나 아니면 박시종 후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역구가 상당히 좀 잘 관리돼 있는 지역을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 스스로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승부수 던졌다. 근데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민생대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총리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